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.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어디 보면 좋을까요?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없는 게요. 네. 참 오늘 뭐 시장이 너무나 재미가 없죠. 사실 뭐 코로나19 아니면 엠폭스 원숭이 도창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수급을 싹 빨아갔어요. 네. 우선 엠폭스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 시세에 대한 연속성을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골라봤는데요. 일단 그 세계 보건기구가 지난 14일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,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의 이 관련주, 뭐 비만 여기에 관련 뭐 치료제 중간체를 좀 공급하고 있는 종목들 내지는 진단 키트 관련 섹터들의 어떤 수급이 굉장히 좀 단기에 좀 과하게 좀 유입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. 최근에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세들이 좀 더 지속됐던 영향들, 이 부분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수급으로 좀 이어졌던 측면들이 오히려 엠폭스라는 교화제로서 오히려 그 수급이 조금 더 연속성을 좀 더 띠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전체 아프리카에서 한 18,000건 이상의 감염 그리고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좀 보고됐다라고 좀 밝혀졌는데 일단 이게 과거에 한 1년 3개월 이전에 사실 이게 종식되었다가 다시금 이 비상사태를 좀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큼 더 많은 파급력이 있을까, 더 많은 확산세가 좀 이어질까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프리카의 주요 국이었던 콩고와 뭐 남아공에서는 역시나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비상사태를 좀 선포를 했고요.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프랑스로 좀 유입되면서 변종 엠폭스가 다시금 상륙했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네. 뭐 스웨덴도 그렇고 뭐 파키스탄에도 원숭이 두창 관련된 어떤 사례가 좀 보고되고 있다는 점, 이 부분이 향후 여기서 조금 더 많은 확산세로 좀 이어진다면 굉장히 큰 어떤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, 이 부분을 좀 주목해볼 포인트인데 네. 일단 뭐 WHO의 경우에는 백신으로서 이 부분을 좀 다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아직은 그 확산세가 과거에 우리 뭐 코로나19 팬데믹처럼 그 확산세가 좀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근 어떤 단기적인 어떤 급증세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비상사태 선언, 이 부분이 가장 뭐 단기에 어떤 치료제가 어떤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좀 이어질까라는 부분들이 어떤 개별적인 어떤 수혜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직접적인 어떤 치료제는 좀 전무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키메릭스라고 좀 불리고 하는 천연두 치료제 중간체를 공급하고 있는 파미셀이 좀 가장 강한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. 네. 그 이외에 뭐 CGN이나 엑스바이오, 뭐 랩지노믹스, 진 매트릭스 같은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뭐 미코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죠. 당분간 이 기조가 오히려 조금 더 확산세가 좀 더 이어진다는 전제에서는 그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. 저는 사실 우리가 이게 펀더멘탈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구간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수급이 가니까 우리도 잠시 좀 따라가서 네.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까.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시점이다. 그렇게 되면 저는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19 팬데믹 때 치료제 관련된 이슈, 뭐 백신 관련주, 진단키트 관련주, 여기서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뭐 영향도가 굉장히 좀 미미했고 실적에 관련된 반영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.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복기를 좀 해보면 단순한 우리가 기대감만 갖고 좀 매수를 하는 것은 좀 리스크하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되는 어떤 이 추세 구간에 따라서 뇌동매매, 즉 단기적인 어떤 관점으로만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. 사실 테마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. 네. 우리가 펀더메탈을 다 계산해서 이 종목이 더 잘 갈 거야, 이 종목이 더 숫자를 잘 찍을 거야 라는 측면의 매매가 아니고 수급이 붙기 시작하니까 수급을 부르면서 이제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네.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엠폭스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 버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. 매매적인 측면에서는 네.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?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따라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. 오늘 상한가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도 단기간 수급이 좀 더 강할 수 있으니까 나도 좀 담아볼까?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해봤는데 대체적인 해당되는 매매를 좀 했을 때 공통점들은
내가 산 지점이 거의 고점이었죠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.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리스크들이 완화됐고 지난주 7월에 매크로 지표가 좀 완화되면서 오늘은 일단 뭐 주도주가 좀 쉬었어요. 대형주 안에서는 뭐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뭐 반도체 섹터, 조선, 뭐 방산 여러 종목들은 오늘은 조금 소폭 좀 쉬어가는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저는 사실 해당 대상 주도주가 쉬어갈 때 개별 테마군들이 사실 뭐 반짝하는 것들은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슈 때문에 이 종목에 너무 집중해서 좀 매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당된 실적 종목들, 하반기에 실적 기대 요인들이 큰 종목들이 쉬어가는 구간에는 계속해서 저는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료 패턴에 너무 따라가는 좀 매매는 좀 더 리스크하다. 오히려 우리가 지금 3분기 실적 기조를 2분기 어닝 시즌은 종료가 됐지만 다시 또 3분기를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되죠.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뭐 화장품 섹터라든가 방산조선,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단기 낙폭 이후에 주가의 어떤 회복도가 좀 더 늦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는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저는 화장품 섹터도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테마는 테마답게 좀 접근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진짜 찐으로 이야기를 하죠. 포트에 정말 내가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들은 3분기 실적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테마 이야기가 나와서 네. 오늘 엠폭스도 강했고 코로나19도 강했잖아요. 네. 물론 두 섹터의 테마를 다 담아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두 개를 비교하자면 엠폭스랑 코로나 어느 쪽이 좀 더 세다고 보세요? 단기적 관점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조금 더 시장에서 영향도가 좀 좋은데 이게 공통되는 테마가 있잖아요. 네. 엠폭스 관련된 진단키트, 그쵸. 코로나 진단키트에서 지금은 두 가지 측면들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도 강했지만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.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. 그래서 수익 지표가 굉장히 좀 양호했는데 엔더믹 전환되고 난 이후에 최근 분기까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. 이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고 당시에 코로나19 특수 효과로 인해서 많은 현금을 좀 창출을 했지만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했는데 엔더믹 전환 과정에서 사업 다각화를 좀 이루지 못했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신규 사업들이 부재하고 여기에 관련된 수익 지표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전무하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을 좀 해야 될 때 매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고점에 매수를 했을 때 향후에 이 회사의 어떤 성장 동력이라든가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엑시트를 한다든가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없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는 많은 비중을 따라가는 어떤 전략들보다는 사실 적은 비중, 정말로 좀 매매를 해야 된다면 적은 비중에서 단기 추세선 내가 샀던 매수가를 좀 지켜주지 못하면 바로 좀 우리가 좀 실시간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선별적인 흐름에서는 뭐 진단키트 섹터 안에서도 현금 유보율들이 좀 더 높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. 뭐 시젠 같은 종목들이 좀 그랬고요. 네. 시젠이라든가 뭐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량들은 굉장히 좀 많은데 수익 지표가 좀 개선되지 못했던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해당 기업들이 사업 다각화 내지 신규 사업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부각됐을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어떤 측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 이외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현금 보유량도 감소되고 있고 수익 지표도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들을 꼭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립니다. 테마는 테마답게 손 빠르고 발 빠르게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지금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이 다 바이오주들이에요. 하반기에 금리 인하 뭐 3번까지도 하겠다, 할 수 있겠다, 뭐 이런 지금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테마 쪽이 바이오로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러다 보니까 꼭 테마가 아니더라도 바이오주는 이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섹터가 된 것 같은데 바이오주 내에서는 좀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? 뭐 바이오시밀러, CDMO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네, 제가 항상 좀 강조를 좀 들었던 포인트가 우리가 좀 제약 바이오 섹터를 좀 투자할 때 가장 강한 뭐 모멘텀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맞죠. 이 네. 파이프라인이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을까 이제 이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성과가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.
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CDMO사,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의약품을 좀 위탁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주량과 좀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. 그래서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얼마만큼 더 많은 성장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인데 지금 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의 경우에는 뭐 9월에 이 안건이 다시 한번 좀 상정 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에 좀 제외됐던 부분들은 해당되는 세부 사항들을 좀 명문화시키기 위한 어떤 절차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이기 때문에 9월에 안건이 좀 상정이 된다면 전원 11월 연내 처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전체 어떤 미국 시장의 매출 포지션 한 45%를 차지하고 있는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우시 햅틱이 갖고 있는 비중 이런 이 해당 물량 비중들을 대다수 한국과 글로벌 CDMO사들이 많이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크겠지만 우리가 2030년도까지에 대한 전체 캐파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한국이 가장 많은 의약품 생산 캐파들을 좀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된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해당된 반사 수익이 상당수 많은 부분들 한국으로 좀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중장기 성과를 우리가 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. 두 번째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은 우리가 좀 하반기 예정될 수 있는 뭐 9월 달로 좀 예정되고 있는 유럽의 종양학회 여기 관련돼서는 뭐 초록 공개도 있지만 임상 성과가 발표됨에 따라서 향후에 뭐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감이라든가 시판 허가에 관련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일정 모멘텀에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좀 주목해보면 좋을 탑픽 바이오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저는 일단 일정 모멘텀 관점에서 유한양행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오늘 1.2% 상승한 96,400원.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양호한 어떤 상승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 패닉셀 이후에 지금 22일 날 이 랭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 치료제가 지금 미국 FDA에서 시판 허가 여부가 좀 결정될 예정이거든요. 네. 22일 날로 좀 예정이 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해당된 내용들이 만약에 좀 결정된다. 만약에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면 유한양행이 올해 좀 반영될 수 있는 로열티 수입은 약 6천만 달러. 전체적으로는 약 83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반영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고요. 내년도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영업이익 1,600억 원의 달성이 유력하기 때문에 일단 마일스톤의 1차적인 수령 이후에 판매량과 연동되는 이 로열티 수입 이 부분이 향후 유한양행의 수익원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시판 허가 이후에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22일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기존의 IV 제형제의 경우에는 뭐 이 경쟁 약물인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로스 대비해서는 뭐 중앙값이라든가 유효지표가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SC 제형제가 지난번 아스코 2024에서도 상당히 이 안정성이라든가 부작용인 관점에서 굉장히 이점을 좀 보였다는 측면들 이 부분도 별도의 임상 3상을 거쳐서 지금 시판 허가까지 좀 더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향후 유한양행의 어떤 마일스톤 내지는 로열티 기대 수입들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종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목표가는 1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8만 4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랭라자가 22일에 FDA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